안녕하세요. 새내기 과정 학생 여러분.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에 재직 중인 배태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랩은 환경 및 분리기술 연구실인데요. 저희 랩에서는 환경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분리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화석 연료 시대에 살고 있고 여전히 화석 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발생하는 CO2를 공기 중에 방출을 하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CO2의 농도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이제 지구의 온도도 같이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지금 기후 변화를 좀 겪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그 수요를 봤을 때 화석연료를 당분간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하고 온난화 문제는 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이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CO2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컨버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플랜트를 예를 들면 연료하고 연료를 공기를 산화제로 활용을 해서 컨버션을 하고 거기가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이제 플루게스라고 하는데, 이 배기가스에는 이제 CO2가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나이트로젠이 이너트 가스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2를 이 배기가스로부터, 이 기체는 또 물로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증기로. 이 CO2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캡처를 해서 이 잡아놓은 CO2를 땅속에 넣어서 스토리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계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땅이 지반이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쪽의 연구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기술을 활용해서 CO2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술은 이제 아민 수용액을 사용을 해서 CO2하고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붙잡는 일을 가장 이제 많이 써왔는데요. 그 공정의 문제점이 이제 에너지의 효율이 높지 않아서, 왜냐면은 수용액이다 보니까 이 CO2를 잡고 나서 이 CO2를 다시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민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물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그걸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CO2 배출원으로부터 CO2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들, 물이 아닌 어떤 고체 상태의 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우리가 낮은 에너지로도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CO2를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랩에서 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지올라이트라는 다공성 소재가 있어요. 이거는 화공 쪽에서 촉매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가솔린 다 크래킹 하는 것들 다 지올라이트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이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런 선택적으로 기체들을 흡착하는 성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한 일은 뭐냐면, 이 지올라이트 물질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그냥 이런 상대적으로 큰 구멍이죠. 메소포어라고 하는데, 이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실리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아민 이런 그룹을 집어넣으면 이 아민이 CO2를 선택적으로 잡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솔리드한 물질에 커다란 미소포를 만들고 아민을 집어넣어서 CO2를 잡았다 하면 CO2 흡착 성능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압력에 대한 여기 CO2 흡착량이 되는데, 저희 그룹은 그래서 요 지금 바깥에 여기 칠해져 있는 요 부분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지올라이트란 부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올라이트 그리고 큰 포어를 같이 가고 있는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올라이트 자체가 CO2를 잡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요 큰 미소포어 안에 아민을 집어넣어서 이 두 가지의 이 펑셔널 그룹이 전부 다 CO2를 잡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CO2 흡착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겠죠. 이런 신소재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CO2 흡착 성능을 늘린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민이라는 그룹은 CO2를 잘 잡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아민 그룹이 많은 그런 다공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다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CO2가 들락날락 하면서 다공성 구멍 있는 소재들은 이렇게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마프라는 다공성 소재는 1g의 물질만 가지고도 축구장만한 면적의 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CO2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공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다공성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저희 그룹에서 한 거는 어떤 폴리머 스트럭처로 이런 두 개를 모노머를 활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엉켜 있는 이런 커다란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면적이 넓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노머를 사용하게 되면 이 터셔리 아민 그룹이 잔뜩 포함되어 있는 어떤 소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만들었을 때는 포로시티하고 서비스 에리어가 굉장히 넓은데요. 실제로 1000m 스퀘어 per gram이라는 굉장히 높은 표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터셔리 아민이 선택적으로 CO2를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서 CO2 흡착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흡착 그래프고요. 실제로 요거를 컬럼 안에 집어넣고 CO2하고 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흘려주게 되면은 종래 CO2 흡착제로 나오는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배기가스에는 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종래에 나와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CO2만 집어넣었을 땐 CO2를 굉장히 잘 잡아요. 이게 시간 그래프인데 이걸 파과곡선이라고 그래, 브렉스루 실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이후에 기체가 나오면 많이 CO2를 잡는다는 뜻인데, 건조한 조건에서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수분이 있게 되면은 이 소재들은 수분을 먼저 잡지 CO2를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흡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민 그룹이 들어가 있는 소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2를 선택적으로 많이 잡는 이런 소재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세대로 이런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해서 CO2를 흡착을 했는데, 이 물질은 이 터셔리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CO2의 어떤 그 친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는 굉장히 많은 CO2를 잡을 수 있는데 저압에서는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파워플랜트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는 CO2의 농도가 높지 않아서 저압에서도 CO2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한 거는 뭐냐면, 같은 방법으로 이런 다공성 폴리머를 만들어요. 크로스 폴리머를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이 반응을 하고 나면 이게 반응하지 않는 이 클로르메틸 그룹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클로로메틸 그룹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환 반응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치환 반응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아민 그룹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모든 그룹들이 아민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민 그룹을 잔뜩 들어간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CO2의 흡착량을 저압에서부터, 여기가 최대 압력이 1기압이에요. 아주 저압에서부터 CO2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흡착량은 물론 아민이 잔뜩 제일 많은 물질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잡는데, 그리고 선택도도 당연히 높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아민을 집어넣게 되면은 CO2가 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속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저희가 발견하기로는 요 DETA라는 거하고 테파 요 정도의 아민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걸 넣었을 때가 모든 것들이 좀 밸런스가 맞는 이런 소재가 되더라라는 걸 발견했고요. 이 소재는 실제로 아까 같은 이제 브렉스루 실험을 해보면은 건조한 조건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잡고요. 습기가 있는 조건에서도 계속 흡착하고 탈착시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CO2를 잡는 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 펑셔널 그룹을 우리가 다양하게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CO2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소재들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흡착 방법 외에도 멤브레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도 이제 CO2를 분리를 하는데요. 기존 방금 보여드렸던 흡착이라는 거는 흡착제로 사용하는 소재하고 타겟으로 삼는 CO2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의해서 친화도에 의해서 CO2를 잡는다면은, 이것들은 디퓨전 속도, 그러니까 투과해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분리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분리막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 얇은 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그림의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보다 작은 몰레큘들은 통과하고 이 구멍보다 큰 것들을 투과하지 못하는 이런 선택 투과도를 갖는 이런 필름을 멤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체 영역에서는 사실 이런 포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으로 보여진 그림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런 분리막들은 보통 폴리머 소재를 통해서 만드는데, 폴리머 소재 같은 경우에 분리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체들은 서로 사이즈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선택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그룹은 이런 다공성 소재를 만드는 이런 특수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를 선택적으로 잡고 CO2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분리막에 집어넣어서 이런
복합 재료 분리막을 만듭니다. 컴포짓 멤브레인 또는 믹스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분리막을 디자인할 경우에는 아이디얼하게는 이 소재들은 CO2를 선택적으로 잡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CO2는 빠르게 통과시키지만, 그것보다 CO2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체를 뭐 메산이라든가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하고 인터랙션이 낮기 때문에 이 포어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우회하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멤브레인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서 분리막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몇 가지, 두 가지만 예만 들자면은 2D지만, 그러니까 2차원이지만 포로스티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멤브레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소재는 굉장히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D로 포어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멤브레인에 쭉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CO2는 이 포어를 쉽게 통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스트레이트 패스로 이렇게 직선으로 투과해 나가는 아주 짧은 디피전 패스를 통해서 빨리 투과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메산 같은 경우에는 이 포어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지그재그인 채널을 통해서 투과를 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디퓨전 패스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가지고도, 어스펙트 레이쇼가 높기 때문에 아주 적은만 양만 넣어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소재를 분리막에 넣더라도 아주 우수한 분리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다공성 폴리머들 있잖아요. 이런 다공성 폴리머에다가 펑셔널 그룹을 집어넣고 요 소재를 흡착 재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막에 집어넣어서 CO2를 선택 투과시키는 이런 소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요 아민 그룹의 적절한 펑셔널리티가 중요한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CO2를 잡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CO2를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CO2가 흐르는 데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CO2하고 적절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펑셔널 그룹을 이 다공성 소재에 집어넣고 멤브레인을 넣어주게 되면은 CO2의 선택 투과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분리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런 분리막 소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분리막을 이렇게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중공사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로 파이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할로 파이버의 다이미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루벤 사이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기체를 주입을 하든 바깥쪽에 주입을 하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어느 방향으로도 운전이 사실 가능한데, 이 소재의 장점은 뭐냐면, 이 소재는 어떤 우리가 디바이스 안에다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부피당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이에, 요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요 두 가지 상 사이에 매스 트랜스퍼를 좀 퍼실리테이션 시킬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 이 할로 파이버 이 컨택터는 우리 신부전증 환자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받잖아요. 그때 인공신장을 사용을 하는데, 인공신장이 바로 이런 할로 파이버 멤브레인을 이렇게 패킹시킨 모듈입니다. 이 두 개의 면적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과 바깥쪽에 이 독소를 빼내는 리퀴드 사이의 면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티피셜 키드니도 이런 할로 파이버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할로 파이버 멤브레인을 이렇게 패킹을 시켜서 이런 걸 컨택터라고 하는데, 한쪽 편에는 이 안쪽에다는 예를 들어 그 CO2를 흘려주고, 요 바깥쪽에다가는 CO2를 선택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아민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오닉 리퀴드라든가 그런 리퀴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면은, 아주 넓어진 서로 매스 트랜스퍼 에어리어를 통해서 CO2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이런 멤브레인 컨택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CO2를 잡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랩에서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하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기존에 이제 CO2 캡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CO2를 스크러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흡착 아니면 분리막 같은 걸로 일단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포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높은 순도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땅속에 스토리지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CO2를 피드스탁으로 사용을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이제 포믹 애시드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포믹 애시드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오르게닉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방법은 이 CO2를 이용해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건데요. 폴리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폴리머는 이 CO2를 인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를 합성할 때 이 CO2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면 CO2가 포함되어 있는 폴리머를 만들 수 있죠. 폴리카보네이트는 되게 투명도가 높은 폴리머라서 활용도가 좀 높은데 물성도 좋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스하키 구장 가보면 그 필드를 가보면은 그 아이스링크에 관객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잘 볼 수 있지만 이 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객 그 앞쪽에 되게 높은 높이로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쳐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투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폴리머를 만든다거나 유기물을 만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는 CO2를 다이렉트로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CO2를 분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혼합물 상태로 바로 반응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분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 여기 용액에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 조건도 뭐 그냥 하시하지 않습니다. 앰비언 프레셔하고 템퍼레처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이제 CO2를 미네랄라이즈를 하면은 이게 이제 건축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이 미네랄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칼리 소스가 필요한데 이 알칼리 소스를 돈이 드는 곳에서 얻어내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웨이스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웨이스트들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 랩에서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멤브레인 공정이기 때문에 분리막은 이제 사실 제일 성공적으로 적용된 분야가 해수 담수화예요. 해수 담수화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물 부족 국가긴 하지만 심각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중동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호주 같은 나라들은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염분을 걸러내서 먹는 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분리막이 이제 리버스 오스모시스 멤브레인인데 이 공정을 거치게 되면 프레시 워터를 생산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반대편으로는 염이 농축된 이런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로 브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로 브라인은 뭐 여러 가지 염이 농축되어 있는데 특히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많은 높은 농도로 이게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분리막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니까 그런데 분리막 중에 나노 필트레이션이라는 멤브레인이 있어요. 이 멤브레인의 특성은 뭐냐면 이가염들은 투과시키지 못하지만 일가염들은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로브라인을 나노 여과막을 거치게 되면은 일가염들은 제거하고 이가염들만 모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CO2하고 반응을 해서 칼슘 카보네이트하고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보통 기획 장치에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효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저희 랩은 또 멤브레인 컨택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플랜트에서 나오는 CO2를 할로 파이버의 내부로 통과시키고 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농축시킨 아로브라인을 농축시킨 이 액을 반대쪽에서 흘려주게 되면은 아주 적은 공간에서도 넓은 그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 카보네트하고 마그네슘 카보네트이 아주 높은 효율로 침전이 돼서 우리가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는 컨셉에서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을 보면은 저희가 분리막을 하는 연구실이지만 세 가지 분리막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로 공정, 그 다음에 나노 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할로 파이버 멤브레인 컨택터. 어쨌든 이런 분리막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워터 프로덕션 공정과 그 다음에 이런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CO2를 캡처해서 이거를 CO2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이런 일을 한 번에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공정을 저희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저희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슬라이드 내용이나 그런 저희 연구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을 주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리겠습니다.